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 순방 취재에 나선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박 5일 동안 같이 고생을 하시겠습니다. 역시 저로서는 첫 해외 순방이라서 감회가 깊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많은 관계라고 하면서 제가 인수위 시기가 없었고 아직까지 성과가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서두른 느낌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악수하느냐라는 것을 세계가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중산간의 아주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부장님이 될 것이라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자들은 미국 정상 지금 앉아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마지막 부분에 비행기가 영어로 터뷸런스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흔들려서 경호실장이 이제는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윤춘호 선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 만나고 그 비행기가 흔들려서 경호실장이 앉으셔야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얘기를 했다. 상당히 그 기자들과 소통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해외 순방에 나서면 늘 이제 기내를 돌면서 취재진들하고 인사를 하고 또 거기서 간단한 자기의 소감도 밝히고 하는 것들은 뭐 하나의 이제 관행이죠. 관행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기류 때문에 이제 비행기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제는 또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기자들과 대화하면 원래 어떤 형태로든 기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기사가 또 내가 의도하던 것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좀 불안감, 그렇죠. 걱정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상일 국회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예,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기자들한테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히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본인의 어떤 해법도 기자들한테 설명을 좀 했고 미국이 지금 한미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요한 건 언론이 좀 이번에 긍정적으로 잘 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언론에 어떤 당부도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의 생각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이 알 수 있다는 건 바람직하고요. 지금 도착해서 첫날 일정은 다 소화하신 것 같은데 내일 밤으로 예상되는 정상회담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기내 간담회 할 때 보니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장관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번엔 사실 장관들은 많이 안 따라갔죠. 네, 강장관만 따라갔죠. 예, 정의용 안보실장의 모습도 보이고 기자들도 조금 전에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 좌석으로 다가오니까 또 사진도 찍고 말이죠. 좀 격이 없어 보인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죠.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출발이 소통, 낮은 행보입니다. 그동안에 대통령들의 경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자들과의 이런 소통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접촉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도 예를 들어 환송 인원을 갖다가 최소화시킨다든지 이런 소박하고 또 적극적인 그런 소통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라도 더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인기도의 이제 원인이기도 한데 지금
사실 국내에서는 이 인사 문제가 또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 단추를 잘 깨는 것 같아요. 가는 모습도 좋고 또 가서 뉴스거리를 계속 생산해내면 아무래도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조금 대통령이 선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소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랄까 전략적인 그런 행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일단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일 밤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영상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어제 저희가 길게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이 출국하는 성남 비행장에 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송영 나온 인사들이 이제 나란히 줄 서서 이제 이렇게 도열하는 거죠. 도열해가지고 해외 순방에 나서는 대통령을 환송하는 그런 것이 하나 이제 의전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이 이제 깨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저렇게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환송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모습도 나왔지만 굉장히 편해 보이잖아요. 예. 그런 점들이 예전과는 상당히 사뭇 달라진 그런 풍경 중에 하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산부 요인들도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비행기 앞에서 도열한 채 일일이 악수하고 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멀리서 최소한 그 공항에 나온 인원들도 멀리서 손 흔들고 떠나는 대통령 전용기를 바라보고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나왔네요. 네. 이상윤 의원 저것도 정말로 환송 행사 최소화해달라 이런 것도 좀 달라진 대통령의 의식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격식, 그런 거는 전부 파괴를 하는 전 모습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 추령 나온 분들 보면, 지금 나오신 분들의 한 2배쯤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윤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도열해서,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걸어 나오신 모습은 좋고 이런 형식 파괴가 정상회담 가서 또 편안하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신뢰관계를 잘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박 교수님? 네. 남으신 분들이 할 일이 많죠. 일단 풀어야 될 숙제가 지금 인사청문회 또, 추경 또 정부조직법 이렇게 많은데 그런 소위 인수위도 없이 지금 하루도 쉼 없이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지금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도열해서 인사받고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비서회의에서도 그동안에 격의 없이 비판하고 의견을 제시해달라 이랬는데 정작 그런 의전 행사에다가 줄 쫙 세워놓고 본인 외국에 나갈 때마다 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스러운 토론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의 소통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런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일 중심으로 또 실무적으로 이런 걸 풀어가는 모습이 이게 정말 합리적인 모습이다.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에 왜 이런 당연한 일들이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첫 일정도 소화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서의 첫 공식 일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급박한 순간에 군인들만 철수하지 않고 그 많은 피난민들을 북한에서 탈출시켜준 미군의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이 세계전쟁 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들만 철수하지 않고 많은 피난민들을 함께 탈출시켜준 미군의 인류애 정말로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오늘 이제 첫 일정으로 간 곳이 이제 장진호 전투비를 이제 참배를 한 건데요.
저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 몇 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문서 몇 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맹이 아니고 정말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의 미국 첫 방문의 첫 일정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역시 문재인 대통령 개인사, 가족사 면에서 보면 장기로 전투와 흥남 철수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가 이제 피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그 전투와 그 철수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자신의 그 탄생 뿌리에는 미국과의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하는 점, 이 점도 함께 강조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그런 생각을 포함한 의전이라고 봐야겠죠. 한미동맹이 피로서 맺어진 혈맹이라는 점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기내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북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대화의 출구다. 어떤 뜻일까요? 일단 지금 북한이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현 상태에서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다면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행동 대 행동이라는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는데 과거에도 많이 쓰던 겁니다. 북한이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면 우리도 상응하는 행동으로 어떤 보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 그래서 궁극적인 지점은 완전한 핵폐기. 그것도 검증이 확실한 핵폐기에 이르르면 결국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결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까지 담보하는 이런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생각을 밝히셨는데 결국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이 나올 텐데요. 그때 어떤 내용으로 실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광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미리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강경화 장관하고 틸러슨 국무장관 만난 장면도 외신을 통해서 아마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 그림이 있으면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만나서 회담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지금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지금 만나서 저 장소가 한 국무부 청사 7층, 11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예. 박 교수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미리 만나는 것은 정상회담의 의제, 합의문 이런 작성과 관련이 돼 있겠죠? 네, 당연합니다. 지금 사실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라든지 FTA 문제라든지 지금 민감한 사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좀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회담하면서 돌출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사실 10년 만에 진보적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이에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여기서 엇박자가 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에 의제를 갖다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제 취임 전이었기 때문에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혼자 유일하게 내각 장관 중에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현지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틸러슨 국무장관 통해서 이제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에 틸러슨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외교부가 좀 고심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정상회담 전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워싱턴 현지에서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 미리 조율하고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정상회담 정확하게 언제 열리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까지 쭉 이제 단독 그다음에 확대 이렇게 이어지는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 공동 발표까지가 우리 시간으로 아마 모레 새벽쯤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도 한미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가 있으면 또 SBS에서도 생중계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은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두 정상이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걸 보면 의외로 큰 그림만 나오고 구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은 해봅니다. 실제적인 합의. 예. 공동 합의문에는 사실은 어떤 원칙적인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이 해결하는 문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문제. 그래서 양국 간에 어떤 일치된 입장이 나올 텐데 그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길 텐데 공동 기자회견은 없는 상황이죠.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국이 미리 그런 조율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한미 간의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산 자동차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데 많은 장벽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출되는 철강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이 이 중국산 제품이 많다.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상당히 제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사드는 논의되겠지만 주요 의제는 아니다. 백악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두 번째 일정으로 그 순방에 동행한 지금 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모습 보이고요. 경제인들과 또 차담회 갖고 또 각 기업들이 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FTA 문제 거론하는 데 대한 어떤 대응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그럴까요? 선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할 거예요. 다만 그런 공동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의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공동 발표문에 녹여낼 것이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나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로즈가든을 한 10여 분간 산책을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부시 대통령과 하룻밤 자면서 했는데 어떤 두 분의 친분과 신뢰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번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만나니까 뭐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그렇겠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래서 좀 안면이 트이면 우리식 표현으로. 그때도 그분들 처음 만났을 때 이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다시 더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마쳤습니다. 야당에서는 지명 철회, 자진 사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과연 어떤 질의와 응답이 오갔는지 그리고 송영무 후보자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께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미드웨이 해전의 그 니미츠 제독이나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 그리고 뭐 패튼 장군 이런 사람들이 꼭 그 일선 전투에서 접전을 벌여서 영웅이 된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분들이 승전 장군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영웅이 된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남들이 충무공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본인이 내가 충무공이다. 이건 옳지 않다. 아니 어떤 충무공이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로펌에 다니고 또 다시 저 장관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까? 또 명예를 쫓고 그건 아니죠. 감사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디 가서 저보고 저를 송충봉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국방장관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면 오늘 들려주신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 우리 군을 적이 두려워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강군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자격 없으니 물러나십시오.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그 청문회장에서 지금 주영진 앵커보다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송영무 후보자를 봤는데요. 군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금방이라도 거수경례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한 번도 의자에 그 등받이에 등을 기대는 모습도 없고 상당히 결연한 표정이긴 했는데 의원들의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아주 매서웠습니다. 매서워서
초반에 그 신상에 관한, 도덕성에 관한 질문이 너무 집중이 되니까 나중에 정책 관련한 부분, 이를테면 사드 관련한 국회 비준 입장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리 빠진 상태에서 답을 못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까지 줄 정도로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매서웠고요. 그에 비해서 여당 의원들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봐서는 여당 의원들은 송영무 후보자를 어떤 식으로든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실히 눈에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당과 야당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어느 쪽이 비슷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또한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나 논란은 대부분 해명되었고 새로운 결정적 문제도 없었으며 무조건 낙마나 자진 사퇴를 부르짖던 야당의 공언을 무색해 했습니다. 그야말로 비인수레가 요란한 청문회, 의혹은 가고 능력이 남는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후보자의 오랜 경륜이 돋보였고 국방개혁의 적임자임을 확인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송 후보자는 그간의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단 하나도 명쾌히 해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위증 의혹에다가 수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까지 덧붙여졌다고 봅니다. 그 숱한 의혹에도 청문회를 보자고 했던 청와대와 송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국군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치명적 도덕적 흠결을 가진 후보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후보자 자신도 더 늦기 전에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역시 청문회조차도 필요 없는 인사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잔기술만 늘어서 문제 제기하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정작 청문회에서는 우왕좌왕 소신 없는 답변만 일관하다가 마쳤습니다. 송영무 후보자 신속히 결단하기 바랍니다.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째는 저도 처음에는 의혹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이런 사람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청문회를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음주운전이야 이제 사과를 했고요. 이제 고액의 자문료 문제죠. 이게 업무와 관련돼서 지금 국방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네. 근데 이제 황교안 총리가 한 달에 1억 원씩 자문료를 받았었습니다. 근데도 자문료입니까? 수임료입니까? 네, 뭐 자문료 내지는 수임료를 받았는데 이제 전관 예우가 우리가 국방에서 이게 리베이트하고 연관되는 게 이게 최악이거든요. 근데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무기 팔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데 기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무슨 뭐 전관 예우 그러면 리베이트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좀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보일까? 예전에 지금 이제 후보자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이 나왔는데 지금 국내 정보 문제라든지 또 2급 비밀 이런 것들이 지금 야당에 상당히 많이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이번에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국방개혁 또는 이제 방산비리 척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내에 뭐 조직적인 좀 저항이 있어서 이런 정보를 군내에서 흘려주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 과거에 뭐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손가락이 보이는 청문회였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박 교수님은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의혹 확인해봤더니 인사청문해봤더니 뭐 걱정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이상일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 무소속인데요. 예. 이 야당의 입장과 좀 비슷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관심 있게 좀 봤고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예. 오늘 상당수 언론도 사설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저기를 했는데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해명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산업체에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 방산과 관련해서 수출에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도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장관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이 역량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물었을 때 서면 답변에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야당원들 질문이 계속 나와서 야당원들이 집요하게 물었는데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으니까 지금 답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과연 이분한테 우리의 국방계획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은 이분이 승리한 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켜 세우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분은 우리가 먼저 쏘지 마라. 이 확전을 계속 자제하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분이 과연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남긴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같이 지켜봤는데 우리 박 교수님과 이상일 의원 생각도 달라요. 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워 보이는데 네. 청와대 여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그럼 임명을 그냥 강행하는 그런 식으로 마음을 굳힌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일단 그 국방위원회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제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국방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안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의원들의 자세,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청문회장에서의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송영무 후보자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송영무 후보자의 장관 임명 문제가 또 한번 여야 간에 분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청와대 쪽 입장 한번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걸 보시면 청와대 생각이 윤춘호 기자가 얘기한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청문회에서 본인이 적극 해명했고 일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 아마도 국회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해서 송부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 동안 여론 보고 여론이 아주 절대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게 청와대 속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 오전 10시에 시작은 됐습니다만 유성엽 위원장이 시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의사봉을 두들긴 했는데 정작 인사청문회 본격적인 질문과 대답이 시작된 건 1시간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야당이 인사청문회장 밖에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벽보를 붙여놨는데 이 벽보를 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서 1시간 반 동안 입씨름을 계속했습니다. 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장 벽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보셨죠? 공식적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야 될 내용들을 저렇게 밖에 벽에다가 붙여놓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것을 현재 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 위원님들. 자. 조직적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전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그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후보자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문 도둑 가짜 인쇄 누굽니까? 단정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판사입니까?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청문도 하기 전에 모욕을 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자, 김민기 의원님. 이장호 의원님, 잠깐. 이장호 의원님,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끼어드는 분이 이장호 의원입니다. 야당인 우리 김민기 의원이 후보자 방어하시는 거 좋습니다. 방어하시는 건 좋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표절은 워낙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대했으면 표절의 절차가 저기 이훈혜 의원님 똑같이 저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껴들지 마세요. 저 노은배 의원님도 껴들지 마세요. 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신동근 의원님도 껴들지 마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 그래서 자주 오시고 예, 여러 가지 지금 제가 현재 아까 염동열 간사님께서 부동의 관련해서 예, 오늘 교문이 최고 유행어는 끼어들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서로 간에 삿대질도 예, 하고 고정을 예. 지르면서도 또 중간중간에 실소라고 그러죠. 예. 그런 실소가 터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말싸움이 1시간 28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11시 28분에야 이은재 의원이 첫 질의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것은 그 김상곤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문의 그 바깥 벽도에다가 아까 붙여놓은 건 화면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야당 의원들의 그 노트북 앞에 이렇게 손팻말이라고 그러죠. 예. 보면 그런 것들을 써붙여놓은 만큼 시작부터 기싸움 아주 대단합니다. 예, 뭐 5대 원칙 훼손, 학위 취소, 내로남불. 우리 이은재 의원 또 화면에 잡혔고 나경원 의원 또 고개 좌우로 흔드는 장면. 이장우 의원은 오늘 지명도 많이 또 올라갔겠습니다. 김민기 의원이 예. 이장우 의원 끼들지 마세요 해갖고. 네. 예. 이장원 아마 국회 300명 의원 중에 목소리 크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목소리가 크고 또 상당히 강단 있고 투쟁적인 분인데요. 보통 때는 또 그렇게 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민기 의원 뭐 좀 얌전한 스타일인데 예. 오늘 김민기 의원이 또 총대를 내는 모습인데 이장우 의원이 네. 좀 당황했는지 김민기 의원이 여당 의원인데 야당인 김민기 의원이 뭐 엄호하는 건 이해하는데 또 이렇게 이장우 의원 친박 핵심 아닙니까? 예. 아직도 여당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사실 청문회에서요. 야당이 이분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해도 청문회 시작할 때 저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나와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 조치를 부실이다 해서 군기 잡는 저런 모습은 좀 드물어요. 그런데 예. 그만큼 김상곤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 그 후보자로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미칠 영향까지 생각을 해서 야당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렇게 밖에 저 벽보 붙이는 것도 드문데요. 지금 오늘 김상곤 후보자가 오전에 이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는 표절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히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붙어 있는 거 보면 자유한국당은 이 대목과 이 대목을 비교해서 이거 표절 아니냐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어떤 전문가들이 팀을 만들어서 좀 검증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논문 표절 의혹 역시 우리 박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다들 그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논문 표절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초중 고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도 교육부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논문이고, 이 논문 표절 문제가 그동안에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단골 메뉴였는데, 교육부 장관의 이런 논문은, 과거에 이제 김병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낙마를 했고 그 낙마의 첫 단추를 깬 게 지금 이제 김상곤 후보자가 당시에 맹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당시에 비판했던 화살을 이제 돌아와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김상곤 후보자가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논문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논문에 대한 기준은 이제 학계에서는 완전히 확립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게 표절이고 어떤 게 이중계제고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창 논문 쓰고 있는 젊은 교수님들이나 뭐 학자들은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이 논문을 내기 전에 사전 검토도 받고 또 대학마다 이 논문 윤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 지금 장관 또 차관 이런 인사에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의 논문은 이런 그 규정이 확립되기 이전에 그 뭐 십수년 전, 20년 전 뭐 이런 때에 쓰신 논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김상곤 후보자
후보자도 이 소속 대학이나 또 과거에 이제 그 석박사 학위를 준 대학에서 당시의 과정에서는 이걸 표절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표절이나 이중계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또 여야가 공의하는 얘기지만 어떤 그 기준을 갖다가 표절에 대한 지금 현재의 기준은 있는데 이거를 과거에 쓴 논문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야가 소위를 만들어서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당 의원들도 과거에 야당 시절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대목이 있죠. 그거 관련해서는 하나 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오늘 김상곤 후보자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논문 표절 의혹에 관련해서 근거를 냈어요. 뭐냐면 그것에 자기 논문에 박사 논문이죠. 박사 논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5년부터 1년 동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그러니까 그냥 표절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 조직이죠. 여기에서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다.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서울대의 이런 그 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존중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82년도에 쓴 석사 논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것은 35년 전 어떤 그 당시의 기준과 관행에서 비춰보면 역시 표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표절 의혹에 관련해서는 김상곤 후보자가 단 한마디도 지지 않은 거죠. 예, 김상곤 후보자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절대 논문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대목인데요. 그러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야당 의원들과 김상곤 후보자가 주고받은 공방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49편의 논문 중에서 15편, 약 30.6%가 중복게재 또는 표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그건 부적절한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중복게재가 왜 중복게재가 아니 지금 그러시는데 이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논문의 이 제목을 보면 논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라고 하나 제목도 그거 하나만 다릅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두 논문은 이 노동자 하나만 빼놓고는 100%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게재가 아니고 뭡니까? 학술연구재단에서 연구보고서는 학회지에 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복게재 네. 아니 중복게재잖아요. 중복게재 아닙니다. 왜 중복게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쪽에다가 논문을 한 편 내시고 또 학교에다 논문을 내시는 게 중복게재인지 뭐가 중복게재입니까? 박사 논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박사 논문은 246면 중에서 65면이 약 26.4%가 표절이 됐습니다. 예, 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최종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전체 논문장 수의 39.5%, 10장 중 4장이 표절입니다. 표 4개, 그림 3개, 인용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전체 그림도표의 35%입니다. 이게 본인 논문입니까, 이게? 앞뒤에도. 출처 표시는 이제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출처 표시가 있어요? 그때 제 논문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자, 사례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라서 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출처 표시 없다니까요. 외국의 제가 자료 자료들을 보여드릴게요. 다 참고했습니다. 가져가서 보세요. 선행문단이나 후행문단의 출처 표시들은 다 했습니다. 없어요.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다른 문장에 대한 거예요. 다른 문장. 그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 포괄적인 다른 인용 방식이 그때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이 하셨죠? 이런 식으로 표대라고 지도하셨습니까? 예, 이종배 의원님 마무리.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께 정식 사죄하고 사퇴하세요. 예, 이은재 의원과 이종배 의원. 원래 사퇴하세요는 우리 이은재 의원이 작년에 해서 또 화제가 됐던 말인데 이종배 의원이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박 교수님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서로 지금 질문하는 의원과 대답하는 후보자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 본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 포괄적 인용이라고 그랬는데 표나 그림이나 글, 뭐 특히 6단어 이상을 갖다가 쭉 쓸 때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지금은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인용돼야 된다라고 정리가 된 게 몇 년 안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까 이제 포괄적 인용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한 문단이든 표든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마다 다 달아주는 게 아니라 조금 좀 길 경우에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그 전체를 갖다가 묶어서 뒤에 참고문에다가 어디서 있다 이렇게 쓰는 것들이 과거에 관행처럼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대 진실성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포괄적 인용이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표절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거의 논문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거는 국회 소위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아까 윤춘호 기자가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그 박사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연구행위가 아니다. 부정연구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이 뭐 서울대에다가 또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마 오늘 야당 의원들이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1000건이 넘거든요. 1000건이 넘습니까? 네, 1035건인데요. 이 중에는 아마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에 대한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정환 교수가 얘기했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었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중하게 무겁게 다뤄야 될 사안인데 너무 쉽게들 얘기하고 또 쉽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불출석 사유를 내고 오늘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일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아무래도 관심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아마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내일도 뜨거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대엽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참 관심이에요. 지금 적극적으로는 아직 자기 입장을 지금 해명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청문회 가서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조대엽 후보자의 반응에 따라서 여론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관련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제보 조작 때문에 당 상당히 어려워졌죠. 국민의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때 지난달 5일에 이 제보, 조작된 제보를 갖고 국민의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당시 국민의당에서 당 차원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선거 전에 활용했는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의 발언도 일일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당시 당 대변인들이 지난 5일 의혹 제기 이후에 어떤 논평들을 내놨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위장 취업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년간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아들과 함께 직접 검찰에 자수해야 할 것이다. 정녕 문준용은 도수를 부리는 홍길동입니까? 돈을 물쓰듯 썼다는 문준용, 그리고 검소했다는 문준용. 노동부로 파견된 문준용, 그 파견 기간에 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다는 문준용. 고용정보원을 아빠 친구 회사쯤으로 여기고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은 문준용. 이렇게 여러 가지 문준용 중에 진짜 문준용은 어떤 문준용입니까? 박지원 당시 상임선대위원장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채용관계 고백하고 빨리 나와서 아빠 선거운동 하세요라고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연상시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 말고요. 뭐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는데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를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문준용 씨가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원하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건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이다라고 당시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상황, 이런
선거전 당시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잊고 있을 텐데 당시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선거 하루 전날 바로 복수의 관계자들부터 확인했고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조작된 걸 몰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검증을 자기가 부실히 했다는 책임은 어제 인정을 했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유미 이준서 씨가 이 음성 파일을 조작해서 당에 줬을 때 어떻게 그 제보자라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이거를 쓸 생각을 했는지 만약에 어떤 다른 정당에서 이걸 조작을 해서 국민의당에 넘겨줬을 때 그럴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건데 확인도 안 하고 저분이 검사 출신인데 확인 안 했고 또 부단장 이분도 확인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대로 써먹었고 당 지도부가 선거 유세에서 썼고요. 대변인단이 포문을 열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당이 이에 대해서 지도부가 우리는 몰랐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흠집내기 공세를 했던 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안철수 전 후보가 아직까지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유미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타이밍상은 좀 늦은 것 같은데 저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 전 후보가 이유미 씨하고의 여러 관계랄까 또 이준서 씨를 영입 1호로 했을 때 데려와서 청년 최고위원도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기자들이 그 영장 내용을 잘 못 보는 모양이죠. 잘 못 봅니다.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된 영장을 봤으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영장 청구 사실이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내용이죠. 그렇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그렇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이유미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언제쯤 입장을 표명할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